김연주는 서울대 법대 수석이었습니다. 경상북도 작은 농촌 마을에서 태어나 부모님이 농사지은 쌀을 팔아 겨우 대학 등록금을 마련했죠. 학비를 벌기 위해 새벽 4시부터 편의점에서 일하고 오후에는 과외를 했어요. 그래도 성적은 항상 최상위권을 유지했습니다. 법학과 2학년 겨울, 중앙도서관 3층, 열람실에서 민법 교과서를 펼쳐놓고 공부하던 연주에게 한 남자가 다가왔어요. 혹시 김연주 씨 맞나요? 전 경영학과 4학년 장도윤입니다. 장도윤은 학교에서도 유명한 재벌 2세였습니다. 국내 10대 그룹 장성그룹 회장의 둘째 아들이었죠. 키 185cm의 단정한 외모, 늘 깔끔한 정장 차림으로 캠퍼스를 다녔어요. 연주는 처음엔 경계했습니다. 자신 같은 서민집 딸과는 다른 세상 사람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를 어떻게 아세요? 법대에서 수석하는 분이라고 들었어요. 제가 경영학 공부를 하는데 법률 관련해서 조언을 구하고 싶어서요. 장도윤의 목소리는 정중하고 진실해 보였어요. 며칠 후 다시 도서관에서 만난 장도윤은 연주의 민법 노트를 보며 진심으로 감탄했습니다. 정말 대단해요. 이렇게 체계적으로 정리하다니. 저도 이런 식으로 공부하고 싶어요. 그냥 제 나름의 방식이에요. 반복해서 써가면서 외우는 거죠. 함께 스터디하면 어떨까요? 저도 많이 배우고 싶어요. 연주는 망설였어요. 재벌 2세와 스터디라니 어울리지 않는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장도윤의 간절한 부탁에 결국 승낙했습니다. 몇 달간 함께 공부하면서 둘 사이엔 자연스레 애정이 싹 텄어요. 장도윤은 연주가 새벽 알바 때문에 피곤해하면 따뜻한 커피를 사다 줬고, 연주는 장도윤의 경영학 과제를 법률적 관점에서 도와줬습니다. 연주야, 넌 정말 대단해. 이런 분석력과 논리력을 가진 사람을 처음 봐. 겨울이 지나고 봄이 오자 장도윤은 고백했어요. 연주야, 나 너 좋아해. 진짜 많이. 연주도 마음을 열었습니다. 저도 도윤 씨가 좋아요. 처음엔 어려운 분인 줄 알았는데 정말 따뜻하고 배려심 많으신 분이더라고요. 그해 여름 연주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었어요. 생리가 늦어져 병원에 갔더니 임신 6주라는 진단이 나왔습니다. 연주는 하늘이 무너지는 기분이었어요. 아직 학생인 몸으로 임신이라니. 떨리는 마음으로 장도윤에게 전화했습니다. 도윤 씨, 저 할 말이 있어요. 카페에서 만난 장도윤에게 임신 사실을 털어놓자 예상과 달리 장도윤은 흔쾌히 대답했어요. 괜찮아, 연주야. 오히려 좋은 일이야. 우리 결혼하자. 정말요? 부담스럽지 않으세요? 전혀. 난 원래 너랑 결혼하고 싶었어. 이 기회에 부모님께 말씀드리고 정식으로 예를 갖추자. 연주의 부모님은 처음엔 걱정했어요. 재벌가와의 결혼이 딸에게 과연 행복을 가져다 줄지 의문스러웠거든요. 하지만 장도윤이 정성껏 예를 갖춰 혼담을 진행하는 모습을 보며 마음을 놓았습니다. 아버님, 어머님, 연주를 정말 사랑합니다. 평생 행복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장도윤은 연주의 부모님 앞에서 정중히 인사했어요. 시골집 마루에 무릎을 꿇고 절까지 했습니다. 결혼식은 서울 시내 특급 호텔 대연회장에서 성대하게 치러졌어요. 하객만 500명이 넘었습니다. 언론에서도 재벌 2세와 서울대 수석의 로맨틱한 만남이라며 주목했죠. 시아버지 장성그룹 회장은 연주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연주야, 넌 우리 장씨 집안의 행운이다. 똑똑하고 착한 며느리를 얻으니 정말 기쁘구나. 앞으로 이 집안을 이끌어갈 현명한 며느리가 되어줘. 시어머니도 따뜻하게 연주를 맞았습니다. 이렇게 똑똑한 며느리를 얻으니 든든하구나.
좋은 아이들 많이 낳아서 우리 집안을 빛내주렴. 그날 밤 연주는 장도윤과 함께 신혼집 30평 아파트 발코니에 서서 서울 야경을 바라봤어요. 반포대교 위로 지나가는 자동차들의 불빛이 한강을 수놓고 있었습니다. 정말 꿈 같아요. 저 같은 시골 출신이 이런 삶을 살게 될 줄 몰랐어요. 당연한 거야, 연주야. 넌 그럴 자격이 있는 사람이니까. 앞으로 우리 행복하게 살자. 장도윤은 연주의 어깨를 감싸며 말했어요. 연주는 그때 몰랐습니다. 이 달콤한 시작이 얼마나 쓰라린 끝을 맞게 될지를요. 결혼 후 첫 해, 가을, 연주는 첫째 딸을 낳았습니다. 아기 이름은 장서연이었어요. 예쁜 눈매와 통통한 볼을 가진 건강한 아이였죠. 시아버지는 병실에 커다란 꽃다발과 함께 찾아와 손녀를 안아보며 웃었습니다. 우리 손녀가 이렇게 예쁘구나. 괜찮아. 첫째는 딸이어도 상관없어. 다음엔 아들이 나올 거야. 시어머니도 겉으로는 기뻐하는 모습이었어요. 첫째가 딸이면 동생들을 잘 돌봐주잖니. 좋은 일이야. 연주야, 수고했어. 하지만 연주는 미묘한 변화를 느꼈습니다. 시댁 사람들이 아기를 보는 시선에 어딘지 아쉬움이 섞여 있었거든요. 특히 큰 시누이는 대놓고 말했어요. 어머, 딸이네. 그래도 예쁘긴 하다. 다음엔 꼭 아들 낳아야겠어. 장도윤은 딸을 무척 예뻐했지만 가족 모임에서는 조용했어요. 큰형수가 아들을 안고 있으면 시댁 어른들이 온통 그 아이에게만 관심을 쏟았습니다. 우리 민수가 정말 똑똑하게 생겼어. 역시 장씨 집안대를 이을 아이야. 연주는 서연이를 안고 구석에 앉아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도 자신의 딸에게는 관심을 보이지 않았거든요. 2년 후 둘째 딸 장서윤이 태어났을 때 시댁의 반응은 확연히 달랐어요. 시아버지는 병실에 오지도 않았고 시어머니는 잠깐 들렀다가 금세 나갔습니다. 연주야, 몸조리 잘해. 다음엔 꼭 아들이겠지. 더 이상 딸만 낳으면 안 되는 거 알지? 시어머니의 목소리에 노골적인 불만이 섞여 있었어요. 연주는 산후조리원에서 혼자 두 아이를 돌보며 외로움을 느꼈습니다. 장도윤은 회사 일이 바쁘다며 자주 나타나지 않았죠. 여보, 힘들어요. 서연이도 돌봐야 하고 서윤이도 신경 써야 하는데. 미안해, 연주야. 요즘 회사 일이 정말 바빠서. 조금만 참아줘. 하지만 연주는 알고 있었어요. 장도윤이 회사 일보다 시댁의 눈치를 보고 있다는 걸 말이에요. 집으로 돌아온 후 상황은 더 악화되었어요. 시댁 식사 자리에서 연주는 항상 기가 죽어 있었습니다. 큰아들네는 아들 둘을 낳아 시댁의 사랑을 독차지했거든요. 우리 민수는 벌써 한글을 다 떼었어. 정말 똑똑하지? 우리 집안대를 이을 아이는 역시 달라. 큰 시누이의 자랑에 시아버지와 시어머니는 연신 고개를 끄덕였어요. 반면 연주의 두 딸은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았습니다. 서연이도 또래보다 말이 빨라요. 벌써 동화책을 혼자 읽어요. 연주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시어머니는 시큰둥하게 대답했어요. 딸이야 뭐. 시집 가면 그만이잖아. 중요한 건 아들이야. 그 말에 연주는 더 이상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3년이 더 지나 셋째 딸 장서은이 태어났을 때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시아버지는 아예 병원에 오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병실 문 앞에서 한참 망설이다가 들어와 첫 마디부터 차가웠어요. 또 딸이야? 정말 실망이야. 시어머니는 아기를 안아보지도 않고 계속 말했습니다. 연주야, 우리 집안은 대를 이어야 하는 집안이야. 아들이 꼭 필요해. 이제 그만 좀 해. 죄송해요, 어머님. 제가 노력해 볼게요.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넌 씨가 말랐어.
딸만 낳는 몸이야. 그 말에 연주는 가슴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장도윤마저 아기를 보며 한숨을 쉬었거든요. 연주야, 어머니 말씀이 틀린 건 아니야. 우리 집안 사정을 생각해봐. 남편마저 자신을 외면하는 순간이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후 연주의 처지는 더욱 비참해졌어요. 시댁 사람들은 연주를 마치 투명인간 취급했습니다. 가족 사진을 찍을 때도 연주와 세 딸은 구석으로 밀려났죠. 연주의 방에서 하나둘씩 물건들이 사라지기 시작했어요. 결혼할 때 받은 비싼 액세서리, 명품 가방들이 어느새 보이지 않았습니다. 어머님, 제가 결혼할 때 받은 다이아몬드 목걸이가 없어졌는데요. 아, 그거 서연이 엄마한테 줬어. 어차피 너한테는 어울리지 않잖아. 딸만 낳는 며느리가 뭘 그런 걸 차고 다녀. 시어머니는 태연하게 대답했어요. 연주는 더 이상 묻지 못했습니다. 항의할 권리조차 없다는 걸 깨달았거든요. 밤마다 연주는 세 딸을 재우며 속으로 다짐했어요. 너희들만은 꼭 지켜내겠다. 엄마가 무능해서 이런 대우를 받지만 너희들은 다를 거야. 하지만 그 다짐이 얼마나 무력할지, 앞으로 어떤 시련이 기다리고 있을지 연주는 아직 몰랐습니다. 셋째 딸을 낳은 지 6개월 후 그날이 왔습니다. 2월의 차가운 저녁이었어요. 연주는 평소처럼 새 아이를 재우고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5살, 서윤이는 3살, 막내 서은이는 이제 겨우 기어다니는 시기였죠. 서연아, 동생들 깨우지 말고 조용히 자야 해. 네, 엄마. 서윤이랑 서은이 잘 재워줄게요. 거실에서 웬 심각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도윤과 시부모님이 뭔가 중요한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았어요. 연주는 아이들 방 문을 살짝 열고 가만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도윤아, 이제 결정해야 해. 더 이상 미룰 수 없어. 시아버지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어요. 평소보다 훨씬 냉정한 어조였습니다. 아버지, 그래도 연주는 제 아내이고 아이들 엄마인데요. 그래서 뭐, 우리 집안에 아들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지 모르냐? 장성그룹이 어떤 곳인지 잊었나? 시어머니가 끼어들었습니다. 씨가 말랐어, 도윤아. 벌써 딸만 셋이야. 더 기다려봤자 소용없어. 이제 그만 정리하자. 연주는 가슴이 얼어붙는 걸 느꼈어요. 설마 하는 마음이었지만 불길한 예감이 현실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아버지, 연주가 노력하면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야. 이미 충분히 기회를 줬어. 6년 동안 딸만 셋이면 이제 끝이야. 이혼해. 지금 당장. 시아버지의 말이 마치 사형 선고처럼 들렸어요. 장도윤은 한참 동안 침묵했습니다. 연주는 남편이 자신을 지켜줄 거라고, 아니면 최소한 반대라도 해줄 거라고 기대했어요. 하지만 장도윤의 대답은 절망적이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버지. 어쩔 수 없네요. 연주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거실로 나갔어요. 도윤 씨, 지금 뭔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세 사람이 동시에 돌아봤습니다. 시아버지는 조금도 당황하지 않고 냉정하게 말했어요. 연주야, 다 들었겠지. 이 집은 아들이 필요하다. 넌 그걸 줄 수 없어. 아버님, 저는 아직이 뭐야? 벌써 6년이야. 더 기다릴 이유가 없어. 시어머니가 이미 준비해둔 서류 뭉치를 연주 앞에 밀어놓았어요. 이혼 서류야. 서명만 하면 돼.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서류를 들여다봤습니다. 이혼 신청서, 재산 분할 포기 각서, 양육권 포기 동의서까지. 모든 게 이미 준비되어 있었어요. 재산은 한 푼도 못 가져가. 내가 이 집안에 기여한 게 뭐가 있어? 그리고 아이들은 어떻게 해요? 연주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당연히 여기 두고 가야지. 우리 집안 피를 받은 아이들이니까. 시어머니의 말에 연주는 벌떡 일어났어요. 안 돼요. 제 아이들이에요. 아니야. 장씨 집안 아이들이야. 호적도 다 우리 쪽으로 되어 있고. 시아버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내가 데려갈 수도 있어. 단, 우리는 양육비도 교육비도 한 푼 주지 않겠다. 그 순간 연주는 선택의 기로에 섰어요. 아이들을 두고 가면 편하겠지만 엄마로서 그럴 수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무 재산도 없이 새 아이를 키운다는 건 거의 불가능에 가까웠어요. 도윤 씨, 정말 아무 말도 안 하실 거예요? 연주는 마지막으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장도윤은 끝까지 고개를 들지 않았어요. 미안해, 연주야. 정말 어쩔 수 없어. 우리 집안 사정을 이해해줘. 그 말에 연주의 마지막 희망이 무너졌습니다. 사랑한다던 남편 함께 꿈을 꾸던 동반자가 자신을 완전히 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알겠어요. 아이들은 제가 데려갈게요. 연주는 떨리는 손으로 이혼 서류에 서명했습니다. 펜을 잡은 손이 너무 떨려서 이름을 제대로 쓰기도 어려웠어요. 현명한 선택이야. 내일 아침까지 짐을 싸서 나가. 언론에는 해외 이민이라고 발표할 거니까 잡소리하지 마. 시아버지는 마지막까지 냉정했습니다. 그날 밤 연주는 아이들 옆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5살 서연이가 깨어나서 엄마의 얼굴을 보더니 물어봤습니다. 엄마, 왜 울어요? 아픈 데 있어요? 아니야, 서연아. 엄마는 괜찮아. 그냥 바람이 차서 눈물이 나는 것 같아. 그럼 제가 후 해드릴까요? 서연이가 엄마 얼굴에 입김을 불어주는 모습에 연주는 더욱 눈물이 났어요. 이 아이들을 어떻게 키워야 할지 막막하기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서울에 한방눈이 내렸습니다. 연주는 큰 여행 가방 2개에 아이들 옷가지와 최소한의 생필품만 챙겼어요. 자신의 물건은 거의 가져가지 못했습니다. 그럴 여유도 마음도 없었거든요. 현관문을 나서는 순간 시어머니가 마지막 독서를 퍼부었어요. 내가 잘못 산 거야. 여자가 아들 못 낳으면 쓸모없는 거야. 앞으로 후회하게 될 거야. 연주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세 딸의 손을 꼭 잡고 눈발이 흩날리는 거리로 걸어 나갔어요. 갈 곳도 없고 돈도 없었습니다. 그저 아이들만은 꼭 지켜야 한다는 생각뿐이었어요. 택시 안에서 서연이가 창밖을 보며 물어봤습니다. 엄마, 우리 어디 가요? 아빠는 언제 와요? 연주는 아이를 꼭 안으며 최대한 밝은 목소리로 대답했어요. 새로운 집으로 가는 거야. 우리만의 집으로. 정말 멋진 곳일 거야. 하지만 그 집이 어디인지, 어떻게 찾을 수 있을지 연주 자신도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첫날 밤은 찜질방에서 보냈습니다. 강남역 근처의 24시간 찜질방이었어요. 연주는 세 딸을 품에 안고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서은이는 계속 울어댔고 서윤이는 열이 났어요. 서연이만 조용히 엄마 곁에 붙어 있었죠. 엄마, 아빠는 언제 와요? 우리 집은 어디에 있어요? 서연이의 질문에 연주는 목이 메었어요. 5살 아이에게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아빠는 바빠서 못 와. 우리끼리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더 재미있는 곳에서 살 거야. 하지만 연주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찜질방 바닥에 누워 있으면서도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밀려왔습니다. 일주일 동안 여기저기 전화를 돌렸지만 갈 곳이 없었어요. 연주의 부모님은 이미 돌아가셨고 형제자매도 없었습니다. 대학 동창들에게 연락해봤지만 재벌가 며느리였던 연주와는 이미 거리가 멀어진 상태였어요. 연주야, 미안해. 우리 집은 너무 좁아서 아이 셋이 있기엔 힘들 것 같아.
정말 안 됐다. 하지만 우리도 애가 있어서 여유가 없어. 친구들의 차가운 반응에 연주는 현실을 깨달았어요. 이제 정말 혼자라는 걸 말이죠. 마침내 구로구 한 골목에서 반지하 원룸을 찾았습니다. 부동산 중개사무소에서 사흘 동안 발품을 팔아 겨우 찾은 곳이었어요. 보증금 500만 원에 월세 50만 원이라고 했습니다. 연주가 가진 전 재산은 결혼 반지를 판 돈 200만 원이 전부였어요. 아저씨, 제가 일자리를 구하면 월세는 꼭 드릴게요. 일단 들어가게 해주세요. 애들이 있어서 계속 찜질방에 있을 수도 없고요. 집주인은 새 아이를 데리고 온 연주를 의심스럽게 바라봤습니다. 30대 초반의 여자가 아이 셋을 혼자 데리고 온 상황이 심상치 않아 보였거든요. 혹시 무슨 사연이 있는 거 아니야? 남편은 어디 있고? 그냥 이혼했어요. 아이들 키우려고 집을 구하는 거예요. 절대 문제 일으키지 않을게요. 연주는 고개를 숙이며 간청했어요. 결국 집주인은 보증금 200만 원에 월세 70만 원으로 조건을 올렸습니다. 대신 한 달이라도 밀리면 바로 나가야 해. 약속해. 네, 약속드릴게요. 반지하 10평 남짓한 공간이 연주와 아이들의 새로운 집이 되었어요. 작은 원룸에 화장실 하나, 미니 냉장고와 가스레인지가 전부였습니다. 창문은 반쯤 땅 밑에 있어서 늘 습기가 찼어요. 첫날 밤 옆방에서 술 취한 남자의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벽 너머로 물건 던지는 소리, 여자의 비명 소리까지 새어나왔어요. 서연이와 서윤이는 무서워서 엄마에게 바짝 붙었습니다. 엄마, 무서워요. 저 아저씨가 왜 소리를 질러요? 괜찮아. 엄마가 있잖아. 우리 모두 안전해. 귀를 막고 자자. 연주는 아이들을 달래면서도 마음은 절망으로 가득했어요. 재벌가 안방마님에서 반지하 원룸으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다음 날부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새 아이를 데리고 있는 30대 초반 여자를 고용할 곳은 없었어요. 죄송합니다. 야간 근무인데 아이들은 어떻게 하실 거예요? 맡길 곳이 있나요? 저희는 독신 여성을 선호합니다. 아이 있으면 결근이 작거든요. 경력이 전혀 없으시네요. 법대 나왔다고 하지만 실무 경험이 없으면 소용없어요. 한 달 동안 수십 군데를 다녔지만 결과는 같았어요. 월세는 밀리기 시작했고 아이들 기저귀와 분유 살 돈도 부족했습니다. 하루 종일 라면만 끓여 먹였는데 서연이가 물어봤어요. 엄마, 우리 왜 맨날 라면만 먹어요? 예전엔 맛있는 것도 많이 먹었는데. 라면이 맛있잖아. 엄마도 라면 좋아해. 조금만 기다려. 곧 더 맛있는 것도 해줄게. 하지만 연주는 언제 그럴 수 있을지 알 수 없었어요. 어느 날 밤 연주는 마침내 결심했습니다. 새벽 4시에 일어나 동대문 시장으로 향한 거예요. 포장마차에서 설거지 일을 시작했습니다. 아줌마, 일 처음 해보지? 손이 너무 고와. 네, 처음이에요. 열심히 할게요. 새벽부터 고생이네. 애들은 어떻게 해? 잠들어 있을 때 나와서 일하고 애들 깨기 전에 들어가요. 포장마차 사장은 연주를 안쓰럽게 바라봤어요. 하지만 일손이 부족했던 터라 연주를 받아줬습니다. 포장마차 일은 정말 힘들었어요. 찬바람이 부는 새벽 시간에 기름때 묻은 그릇들을 씻어야 했습니다. 손은 금세 터지고 갈라졌어요. 하지만 하루 3만 원은 벌 수 있었습니다. 낮에는 빌딩 청소 일을 구했어요. 서연이를 어린이집에 맡기고 서윤이와 서은이는 임시 보육시설에 맡겼습니다.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오피스텔 청소를 했죠. 이 일도 처음이지? 청소는 순서가 있어.
위에서부터 아래로, 안에서부터 밖으로 해야 해. 청소팀장의 지시에 따라 연주는 열심히 배웠어요. 화장실 청소, 사무실 바닥 닦기, 쓰레기 정리까지. 손톱 밑에 때가 끼고 무릎이 아파도 참았습니다. 서연이는 5살이지만 벌써 어른스러웠어요. 엄마가 새벽에 나가면 혼자 일어나서 동생들을 깨웠고 라면을 끓여 먹이기도 했습니다. 엄마, 서윤이가 우유 달라고 해요. 근데 냉장고에 없어요. 서연아, 미안해. 엄마가 빨리 사올게. 조금만 기다려. 매일 밤 연주는 녹초가 되어 집에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엄마를 기다리며 문 앞에서 잠들어 있곤 했습니다. 그 모습을 볼 때마다 연주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습니다. 세 딸만은 꼭 지켜내겠다는 마음 하나로 버텼어요. 반지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새로운 상, 바닥에서부터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었습니다. 5년이 흘렀습니다. 서연이는 초등학교 3학년이 되었어요. 반지하 생활도 이제 익숙해졌지만 여전히 넉넉하지 않은 살림이었습니다. 연주는 새벽 포장마차와 낮 청소 일을 계속하며 하루하루를 버텨나갔어요. 어느 날 서연이 담임 선생님이 연주를 불렀습니다. 학부모 상담 날이었는데 연주는 청소복 차림 그대로 학교에 갔어요. 다른 학부모들의 시선이 따가웠지만 신경 쓸 겨를이 없었습니다. 어머님, 서연이가 수학을 정말 잘해요. 이런 학생은 처음 봐요. 담임 선생님은 서연이의 수학 시험지를 보여줬어요. 만점에 추가 문제까지 다 맞췄더라고요. 한번 경시대회에 나가보는 게 어떨까요? 서연이 정도면 충분히 좋은 성과를 낼 수 있을 것 같아요. 연주는 당황했어요. 선생님, 저희 형편상 학원은 보낼 수가 없어서요. 과외비도 부담스럽고요. 괜찮아요. 서연이는 혼자서도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제가 문제집 몇 권 추천해 드릴 테니 집에서 풀어보게 하세요. 정말 특별한 재능이 있거든요. 집에 돌아와서 연주는 서연이와 마주 앉았어요. 서연아, 선생님이 내가 수학을 정말 잘한다고 하시더라. 경시대회에 나가보고 싶어? 경시대회가 뭐예요, 엄마?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모여서 문제를 푸는 대회야. 상도 받을 수 있고. 서연이의 눈이 반짝였어요. 엄마, 제가 상 받으면 상금도 있어요? 그럴 거야. 왜? 그럼 엄마가 새벽에 나가서 일 안 해도 되겠네요. 제가 열심히 해볼게요. 그날부터 서연이는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연주가 새벽에 나가기 전 밤늦게 돌아온 후에도 수학 문제를 풀고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빌린 책으로 혼자 공부하는 모습이 기특하면서도 안쓰러웠어요. 그해 겨울 서연이는 전국 초등수학 경시대회에 나갔습니다. 대회장까지 가는 지하철비도 아까워서 연주는 도시락을 싸서 함께 갔어요. 서연아, 긴장하지 말고 평소처럼만 해. 엄마는 내가 최선을 다하는 것만으로도 자랑스러워. 네, 엄마. 걱정하지 마세요. 결과 발표일 연주는 떨리는 마음으로 학교에 갔어요. 담임 선생님이 환한 얼굴로 달려왔습니다. 축하해요, 어머님. 서연이가 전국 1등이에요. 연주는 믿을 수 없었어요. 정말요? 진짜 1등이에요? 네. 상금 500만 원이랑 중학교까지 전액 장학금도 받아요. 정말 대단해요. 시상식 날 연주는 처음으로 정장을 입고 갔어요. 옷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검은색 정장이었는데 결혼 전에 입던 것이라 조금 작았지만 그래도 단정해 보였어요. 서연이가 큰 트로피를 들고 있는 모습을 보며 연주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5년 동안의 고생이 한순간에 보상받는 기분이었거든요. 엄마, 이제 우리 조금 나아질까요? 엄마도 새벽에 나가지 않아도 되겠죠? 서연이의 말에
연주는 아이를 꼭 껴안았어요. 그래, 서연아. 너 때문에 엄마가 정말 힘이 나. 서윤이도 놀라운 모습을 보였습니다.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혼자 도서관에서 책을 읽으며 공부했어요. 집에서는 동생 서은이를 돌보고 틈틈이 엄마 일도 도왔습니다. 엄마, 저도 아르바이트 할 수 있어요. 전단지 돌리는 일 있던데요. 중학생이 된 서윤이는 주말마다 전단지 배포 일을 했어요. 하루 종일 돌아다녀 3만 원을 벌어오곤 했습니다. 서윤아, 넌 공부만 해도 돼. 엄마가 벌어. 아니에요, 엄마. 저도 우리 가족을 위해 할 수 있는 일은 해야죠. 공부도 열심히 할 거예요. 서윤이는 새벽 신문 배달 일을 도우면서도 성적을 최상위권으로 유지했어요. 선생님들도 서윤이의 성실함에 감탄했습니다. 이 학생은 정말 대단해요. 집안 사정이 어려운 것 같은데도 절대 포기하지 않아요. 고등학교 3학년 때 서윤이는 마침내 로스쿨 입시에 합격했습니다. 역시 전액 장학금이었어요. 합격 통지서를 받은 날 서윤이는 엄마를 꼭 안으며 말했어요. 엄마, 제가 변호사 되면 엄마 힘든 일 안 시킬게요. 꼭 성공해서 엄마 편하게 해드릴게요. 막내 서은이는 숫자에 유독 밝았어요. 초등학교 때부터 엄마의 가계부를 정리해줬습니다. 연주가 계산을 틀리면 재빨리 지적했어요. 엄마, 이번 달에 15만 원 남았어요. 여기서 10만 원은 서연이 언니 참고서 사는데 쓰고 5만 원은 비상금으로 둬요. 12살 아이가 하는 말이라고는 믿어지지 않을 정도였어요. 서은이는 중학생이 되자 동대문 시장에서 연주의 일을 도왔습니다. 아줌마, 계산 틀렸어요. 여기서 2만 원 더 받으셔야 해요. 어머, 이 꼬마가 계산을 어떻게 이렇게 빨리 해? 상인들도 서은이의 계산 실력에 감탄했어요. 서은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회계와 경영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엄마, 저는 나중에 회사를 운영하고 싶어요. 돈 계산하는 거 재미있어요. 어느 날 저녁, 세 딸이 연주 앞에 모여 앉아 진지하게 말했어요. 엄마, 우리 이제 진짜로 엄마 도울 수 있어요. 서연이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저는 수학 과외로 돈 벌 거예요. 벌써 몇 군데서 제의가 왔어요. 서윤이가 이어받았어요. 저는 로스쿨 졸업하면 변호사가 될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도우면서 돈도 많이 벌 거예요. 서은이도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저는 엄마 사업 도울게요. 숫자는 제가 다 계산해 드릴게요. 나중에 큰 회사 만들어서 엄마를 사장으로 모실 거예요. 연주는 세 딸을 바라보며 가슴이 벅찼어요. 재벌집에서 쫓겨날 때는 세상이 끝난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소중하고 값진 것을 얻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희들이 엄마의 진짜 보물이야. 다른 건 다 필요 없어. 너희들만 건강하고 행복하면 그것만으로 충분해. 그날 밤 연주는 처음으로 마음 편히 잠들 수 있었어요. 세 딸이 있다면 앞으로 어떤 어려움도 함께 이겨낼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실제로 그 예감은 정확했습니다. 서연이의 경시대회 상금 500만 원은 연준의 가족에게 새로운 전환점이 되었어요. 연준은 처음으로 미래를 구체적으로 그려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새벽 포장마차 일은 그만두고 낮 시간에 할 수 있는 일을 찾기 시작했어요. 엄마, 저 학교 앞에서 김밥 파는 아줌마 보셨어요? 맨날 줄 서 있던데요. 서윤이의 말에 연주는 번뜩 아이디어가 떠올랐어요. 요리는 자신 있었거든요. 시댁에서 살 때 각종 손님 접대 음식을 도맡아 했었으니까요. 그래, 엄마도 한번 해볼까? 김밥 만드는 건 자신 있어. 연주는 서연이 학교 앞 작은 공간을 월 30만 원에 임대했어요. 1평 남짓한 공간에 김밥 재료와 간이 조리대를 놓고 장사를 시작했습니다.
첫날 김밥 100줄을 만들어 갔는데 점심시간에 반도 못 팔고 돌아왔어요. 아이들은 실망한 엄마를 위로했습니다. 엄마, 괜찮아요. 처음이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맛있는데 사람들이 아직 몰라서 그래요. 곧 알게 될 거예요. 서은이가 현실적인 조언을 했어요. 엄마, 가격을 조금 낮춰보세요. 그리고 시식용으로 조금씩 나눠주면 어떨까요? 연주는 딸의 말을 따라 김밥 가격을 500원 낮추고 작은 조각들을 시식용으로 나눠줬어요. 일주일 후부터 서서히 손님들이 늘기 시작했습니다. 여기 김밥 정말 맛있어. 재료도 신선하고 아줌마가 정성스럽게 만드는 게 느껴져. 한 달 후에는 점심시간이면 줄이 서기 시작했어요. 연주는 새벽 4시에 일어나 재료를 준비하고 오전 7시부터 김밥을 말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이는 학교 끝나면 엄마를 도왔어요. 엄마, 계산 제가 할게요. 수학은 제가 잘하잖아요. 서윤이는 주말마다 재료 준비를 도왔습니다. 엄마, 이 단무지 업체가 더 저렴해요. 여기서 사면 한 달에 5만 원은 절약할 수 있어요. 서은이는 매출 관리를 맡았어요. 엄마, 이번 주에 김밥 480줄 팔았어요. 지난주보다 30줄 늘었어요. 이 추세면 다음 달엔 하루 평균 100줄은 팔 수 있을 것 같아요. 6개월 후 연주의 김밥집은 학교 주변에서 유명해졌어요. 하지만 더 큰 변화는 SNS에서 일어났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연주의 김밥 사진을 올리면서부터였어요. 우리 학교 앞 김밥집 진짜 맛있음. 아줌마가 새벽부터 준비해서 그런지 재료가 정말 신선해. 그리고 딸들이 도와주는 모습 보면 정말 훈훈함. 그 게시물이 순식간에 퍼지면서 연주의 김밥집은 SNS 핫플레이스가 되었어요. 멀리서도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김밥집이에요? 정말 맛있네요. 아줌마, TV에 나오셨던 분 맞죠? 따님들이 정말 효녀라면서요? 연주는 당황했어요. 언제 TV에 나왔는지도 모르겠는데 사람들이 자꾸 알아보는 거예요. 알고 보니 지역 방송에서 훈훈한 가족 이야기로 소개되었더라고요. 서윤이가 제안했어요. 엄마, 이참에 좀 더 크게 해보는 게 어떨까요? 프랜차이즈로 확장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프랜차이즈? 그게 뭐야? 서은이가 설명했어요. 같은 이름으로 여러 곳에서 장사하는 거예요. 맥도날드처럼요. 엄마 김밥 레시피를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주고 대신 돈을 받는 거죠. 연주는 막막했어요. 그런 큰일을 엄마가 어떻게 해? 서연이가 자신 있게 말했어요. 엄마, 저희가 도와드릴게요. 저는 수학으로 수익 계산하고 서윤이 언니는 법률 검토하고 서은이는 경영 관리하면 돼요. 그렇게 해서 진연푸드가 탄생했어요. 진실한 연주라는 뜻으로 세 딸이 지어준 이름이었습니다. 첫 번째 가맹점은 서윤이 학교 앞에 냈어요. 엄마, 저희 학교 앞에도 하나 내요. 제가 홍보해 드릴게요. 6개월 만에 가맹점이 5개로 늘었어요. 연주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작은 김밥집에서 시작한 일이 이렇게 커질 줄 몰랐거든요. 서연이는 고등학교에 진학하면서 본격적으로 사업에 참여했어요. 엄마, 저는 경영학과 수학을 접목한 분야를 공부할 거예요. 우리 회사 데이터 분석을 더 정확하게 할 수 있을 거예요. 서윤이는 로스쿨에 다니면서도 틈틈이 법무팀 역할을 했어요. 엄마, 가맹점 계약서는 제가 검토할게요. 나중에 변호사 되면 우리 회사 고문 변호사 할 거예요. 서은이는 고등학교 졸업하자마자 경영대학에 진학했어요. 엄마, 저는 회계와 경영을 전공해서 우리 회사 CFO가 될 거예요. 3년 후 진연푸드는 가맹점 50개를 가진 중소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연주는 정식으로
회사를 설립하고 대표이사가 되었습니다. 언론에서 인터뷰 요청이 들어왔어요. 성공 비결이 뭐냐는 질문에 연주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저에게는 3명의 최고 파트너가 있어요. 제 딸들이죠. 이 아이들이 없었다면 지금의 저도 없었을 거예요. 기자가 물어봤어요. 따님들께서 어려서부터 사업을 도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서연이가 대답했어요. 저희는 엄마의 딸이에요. 엄마가 힘들 때 저희가 도와드리는 건 당연한 거죠. 서윤이가 이어받았어요. 엄마는 저희에게 포기하지 않는 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저희도 엄마를 포기하지 않았어요.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우리 가족의 목표는 하나예요. 엄마를 대한민국 최고의 CEO로 만드는 것이죠. 그날 밤 연주는 세 딸과 함께 앉아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정말 고마워. 서연이가 웃으며 대답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더 큰 꿈을 꿔봐요. 연주는 그때 느꼈어요. 자신들의 성공이 단순한 복수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라는 걸 말이에요. 15년이 흘렀습니다. 진현푸드는 이제 전국 300개 가맹점을 가진 대기업으로 성장했어요. 연주는 50대 중반이 되었고 세 딸들은 각자의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서연이는 하버드 경영대학원을 졸업하고 돌아와 진현푸드의 전략기획실장이 되었어요. 서윤이는 변호사가 되어 대형 로펌의 파트너로 활동하면서 진현푸드의 법무를 담당했습니다. 서은이는 와튼스쿨에서 MBA를 마치고 진현푸드의 CFO가 되었죠. 그 무렵 장성그룹에는 위기가 찾아왔어요. 시아버지 장성그룹 회장이 갑작스럽게 뇌졸중으로 쓰러진 거였습니다. 회장님이 의식을 잃으셨습니다. 언제 깨어나실지 모르는 상황이에요. 병원에서 온 연락에 장성그룹 임직원들은 패닉 상태에 빠졌어요. 그룹 총수가 의식불명이 되면서 경영권 공백이 생긴 거죠. 장도윤은 이미 40대 후반이 되어 있었지만 여전히 무능했어요. 연주와 이혼한 후 재혼한 아내와의 사이에서 아들 하나를 얻었지만 그 아이도 아직 고등학생이었습니다. 도윤 씨, 이제 어떻게 할 거예요? 회장님이 쓰러지시면서 그룹 내 권력 다툼이 시작될 텐데요. 장도윤의 새 아내는 불안해했어요. 큰형수는 이미 두 아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키워놓은 상태였거든요. 걱정하지 마. 아버지가 깨어나시면 다 해결될 거야. 하지만 장도윤의 말과 달리 상황은 악화되었어요. 그룹 계열사들의 실적이 연달아 악화되기 시작했습니다. 장도윤이 맡고 있던 유통계열사는 특히 심각했어요. 사장님, 이번 분기 적자가 200억 원을 넘었습니다. 이대로 가면 회사가 위험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시장 상황이 안 좋은 거 아니야? 장도윤은 위기 상황에서도 무책임한 모습만 보였어요. 직원들은 점점 실망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장님이 너무 안일해요. 이 상황에서도 골프나 치고 계시고 15년 전에 부인 쫓아낸 것도 그렇고 사람을 제대로 보는 눈이 없으신 것 같아요. 직원들 사이에서는 연주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했어요. 당시 연주를 내쫓았던 일을 기억하는 사람들이 있었거든요. 그때 김연주 씨 정말 똑똑했는데 왜 내쫓았는지 모르겠어요. 아들 못 낳는다고 쫓아냈다면서요? 지금 보니까 정말 어리석은 일이었네요. 장성그룹의 주가는 연일 하락했어요. 시가총액이 절반으로 줄어들면서 경영권 방어에도 차질이 생겼습니다. 이사님, 이번 분기 실적 발표하면 주가가 더 떨어질 것 같은데요. 그럼 구조조정을 해야겠네. 어느 계열사를 정리할까? 장도윤은 고민 끝에 식품 계열사 매각을 결정했어요. 제이푸드라는 중견기업이었는데 연매출 500억 원 규모의 괜찮은 회사였습니다.
이 회사라도 팔아야 당장 현금 확보가 가능해요. 투자은행을 통해 매각 작업을 진행하면서 여러 업체들이 인수 의향을 보였어요. 그 중에 진현푸드도 있었습니다. 진현푸드에서 인수 의향서를 보내왔습니다. 조건도 나쁘지 않고요. 장도윤은 진현푸드라는 회사 이름이 낯설었어요. 진현푸드? 어떤 회사야? 김밥 프랜차이즈에서 시작해서 식품 유통업계에서 급성장한 회사입니다. 최근 몇 년간 성장세가 정말 뛰어나요. 대표가 누구야? 김현주 대표입니다. 여성 CEO로 유명하고요. 그 순간 장도윤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김현주? 설마 그 연주? 아, 혹시 아시는 분인가요? 장도윤은 대답하지 못했어요. 15년 전 자신이 내쫓았던 전 부인이 이제 자신과 협상 테이블에 앉게 될 줄 몰랐거든요. 사장님, 어떻게 하시겠어요? 진현푸드 측에서 빠른 답변을 원한다고 하는데요. 장도윤은 한참 고민했어요. 하지만 선택의 여지가 없었습니다. 회사 사정이 너무 급박했거든요. 회의 일정을 잡아 직접 만나서 이야기해보자. 그날 밤 장도윤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15년 전 그날이 계속 떠올랐습니다. 연주가 세 딸을 데리고 집을 나서던 모습, 그때 자신이 한 말들이 고스란히 기억났어요. 정말 그 연주가 맞을까? 설마 이렇게 성공했을 리가 없는데. 하지만 마음 한켠으로는 불안했어요. 만약 정말 그 연주라면 지금 상황이 얼마나 아이러니한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아침 장도윤은 거울을 보며 한숨을 쉬었어요. 15년 전의 당당했던 재벌 2세는 이제 초라한 중년 남자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제 정말 만나야 하는구나. 그는 알지 못했어요. 그 회의실에서 자신을 기다리고 있는 것이 단순한 비즈니스 미팅이 아니라 15년 전의 업보에 대한 결산이라는 걸 말이에요. M&A 협상 당일 장성그룹 본사 37층 회의실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장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출근해서 회의 준비를 점검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15년 전 그날로 계속 돌아갔어요. 사장님, 진현푸드 측에서 10분 후에 도착한다고 연락 왔습니다. 알겠어. 준비는 다 됐나? 네, 계약서 초안과 재무자료 모두 준비했습니다. 장도윤은 넥타이를 다시 매며 거울을 봤어요. 15년 전의 자신감 넘치던 모습은 온데간데 없고 지친 중년 남자의 얼굴만 보였습니다. 오전 10시 정각 회의실 문이 열렸어요. 먼저 들어온 것은 정장을 입은 젊은 여성 3명이었습니다. 모두 20대 후반에서 30대 초반으로 보였는데 당당하고 세련된 모습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진현푸드 전략기획실장 장서연입니다. 법무팀 고문 변호사 장서윤입니다. CFO 장서은입니다. 세 사람이 차례로 인사하는 순간 장도윤은 깜짝 놀랐어요. 성이 모두 장 씨였거든요. 그리고 그 이름들이 왠지 익숙했습니다. 혹시 성함이? 장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물어보려는 순간 회의실 문이 다시 열렸어요. 그리고 한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검은색 정장에 단정한 헤어스타일, 15년의 세월이 흘렀지만 여전히 지적이고 우아한 모습이었어요. 바로 김현주였습니다. 안녕하세요. 진현푸드 대표이사 김현주입니다. 장도윤은 숨이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그 연주였습니다. 하지만 15년 전의 초라하고 눈물 많던 여자가 아니라 당당하고 카리스마 넘치는 CEO의 모습이었어요. 김현주 대표님. 장도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자 연주는 차분하게 대답했어요. 네, 오랜만이네요. 장도윤 사장님. 회의실에는 미묘한 긴장감이 흘렀어요. 장성그룹 측 참석자들은
두 사람 사이의 묘한 분위기를 눈치챘지만 정확히 무슨 일인지는 모르겠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연주는 자연스럽게 회의 테이블에 앉으며 말했어요.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시간이 소중하니까요. 장도윤은 아직도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더 충격적인 것은 따로 있었습니다. 참, 제 딸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저희 회사의 핵심 임원들이에요. 연주가 세 딸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서연이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전략 기획을 담당하고 서윤이는 서울대 로스쿨을 나와 변호사로 활동하며 법무를 맡고 있어요. 서은이는 와튼스쿨 MBA를 마치고 우리 회사 재무를 총괄하고 있습니다. 그 순간 장도윤은 모든 걸 깨달았어요. 자신이 씨가 말랐다며 내쫓았던 세 딸들이 이제 자신 앞에 앉아 있는 거였습니다. 그것도 모두 최고의 엘리트로 성장해서 말이에요. 그럼 제이푸드 인수권에 대해 본격적으로 논의해보죠. 서연이가 자료를 펼치며 말했어요. 저희가 분석한 바로는 제이푸드의 실제 가치는 현재 장부가액보다 30% 높게 평가됩니다. 서윤이가 이어받았어요. 법적 리스크는 거의 없고 인수 후 시너지 효과도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재무적으로도 우리 그룹에 큰 도움이 될 거예요. 인수 후 3년 내에 매출 200% 증가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장도윤은 딸들의 전문적인 발표를 들으며 복잡한 감정에 휩싸였어요. 자랑스러우면서도 미안하고 놀라우면서도 후회스러웠습니다. 조건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나요? 연주가 차분하게 물어봤어요. 장도윤은 한참 동안 대답하지 못했습니다. 아, 네. 조건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궁금한 게 있어요. 연주가 말했어요. 15년 전에 저를 내쫓을 때 씨가 말랐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지금 보시니까 어떠세요? 장도윤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회의실의 다른 사람들도 무슨 일인지 궁금해하며 귀를 기울였습니다. 연주야, 그때 일은 김연주 대표라고 불러주세요. 우리는 이제 비즈니스 파트너니까요. 연주의 목소리는 차갑지도 따뜻하지도 않았어요. 그저 담담했습니다. 서연이가 아버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저희가 15년 동안 무엇을 했는지 보셨죠? 엄마는 저희를 최고로 키워주셨어요. 서윤이가 이어받았어요. 법적으로 보면 저희는 여전히 장씨 성을 쓰고 있어요. 하지만 마음으로는 김연주의 딸들이에요. 서은이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숫자로 말하자면 저희 엄마가 이룬 성과가 아버지보다 훨씬 뛰어나네요. 장도윤은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어요. 15년 전 자신이 한 모든 말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 깨닫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때 연주가 조용히 말했어요. 이 인수는 복수가 아니에요. 그냥 비즈니스예요. 제이푸드는 좋은 회사고 저희에게 필요한 사업이에요. 하지만 한 가지는 확실히 하고 싶어요. 제가 딸만 낳는다고 쫓겨났을 때 정말 절망적이었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축복이었나 봐요. 연주는 세 딸을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어요. 이 아이들과 함께 여기까지 왔거든요. 회의가 끝나고 장도윤은 혼자 회의실에 남아 있었어요.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 시내가 흐릿하게 보였습니다. 그날 오후 언론에 대형 뉴스가 터졌어요. 진현푸드, 장성그룹 계열사 제이푸드 인수합의 발표. 김밥집에서 시작한 김연주 대표, 재벌그룹과 당당히 협상. 세 딸과 함께 이룬 성공 신화, 대한민국을 감동시키다. 그 뉴스를 본 연주는 세 딸과 함께 앉아 말했어요. 너희들 덕분에 엄마가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정말 고마워. 서연이가 엄마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엄마, 이제 시작이에요.
우리 더 큰 꿈을 향해 가요. 연주는 그때 깨달았어요. 진짜 복수는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행복해지는 것이라는 걸 말이에요. 그리고 자신은 이미 그 복수를 완성했다는 걸요. 오늘 들려드린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이야기가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려요. 다음 사연을 들려드리는데 큰 힘이 된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이야기도 댓글로 들려주세요. 다음 이야기 때 또 뵙겠습니다.